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소환한 특검 측은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소 늦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어떤 혐의부터 조사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국무위원과 참모진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시민권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에 연락 못 받으신 거 맞나요? 특검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볼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선 군 관계자 상당수와 군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냈습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경호처 수뇌부와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관계 입증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조사가 파행하는 원인이 됐던 체포 관련 부분 경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 문제에 대해선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특검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번엔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아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 주장에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도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우도록 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도발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 법률로는 형법 92조의 외환 유치죄가 거론되는데 다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특검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북한 무인기 침투설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이 오는 7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기일을 오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자 소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 대표를 먼저 소환했는데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게까지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튿날 곧바로 이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로 재작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이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특검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 체결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락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인데 다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아직 이와 관련한 피해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역시 김 여사 측과 아직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소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삼부토건이 압수수색이 있기 불과 며칠 전 사무실을 옮긴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15개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 추적 영장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부터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당시 경로설이 불거지게 된 계기였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의 내용을 알만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특검은 사고 당시 국방부 장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이 포함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관련해 여당 내 이견이 있어 막판 진통을 겪었는데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조 8천억 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1인당 기본 15만 원, 여기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 1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추경안 규모는 31조 8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애초 낮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밤 8시 40분까지 수차례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갑론을박 때문이었는데 결국 검찰개혁 입법 이후 특활비 집행을 전제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부터 의사일정까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거를 자행했다며 항의 의미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께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개회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늦추고 여당은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국민 고통을 외면했다며 민생 파탄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수도 없이 이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읍소해 왔습니다. 그 휴가철 전에 국민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 돈의 효과는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2시간 넘게 국민의힘 참석을 기다린 뒤 표결 절차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일방적인 지연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른 정당들이 깊은 우려와 불쾌감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한 뒤 이후 소비 쿠폰 상세 지급 계획 등을 브리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 모두 105억 원의 특수활동비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 집권하자마자 부활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민생회복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부활시킨 데 이어 대통령실도 증액에 나선 겁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백지 증액한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면 추경안 합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특활비 없다고 국정마비 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쇠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일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됐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는 필요하며 대신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대통령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을 찾아 관련한 항의 서한까지 전달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과하면서 추경 합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안부터 추경까지 새 정부 출범과 함께한 6월 임시국회는 파열음만 내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이어 이번엔 대전을 찾아 시민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에 이어 두 번째 지역소통 행보로 대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먼저 이미 정부 방침이 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충청권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이 제일 이용하는 게 크잖아요.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과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에도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대한 질문엔 쉬운 일은 아니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도 이전에 앞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약속은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 세종을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또 악의적 불법 추심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언급하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상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R&D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연구는 성공률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며 과학기술 예산 확대와 함께 연구재정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회 인준문턱을 넘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부터 찾았는데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난 직후 임명안을 제거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김민석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직후 김 총리의 발길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로 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을 농망사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단체 간부들과 함께 둘러앉은 김 총리는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지만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 농업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통합이라는 흐름에서 전 정부 장관을 유임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내란 그 과정에는 좀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임명장을 받은 당일 오후 일정도 촘촘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꼭 실현하겠다는 말을 방명록에 남기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방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선출 권력을 존중하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화두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반역해주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반역해준다.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국무총리 임명으로 당정 간 정책 소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추경예산 집행 방안과 폭염, 수해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중부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겠고 중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마가 유난히 일찍 끝나고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밤낮 없는 무더위에 취약계층과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방 안, 열기가 고여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실내인데도 체감 기온은 땡볕 아래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뿐, 에어컨이 설치된 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월부터 일찍 시작된 찜통더위는 취약계층에게 이미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에어컨인데 근데 장관님 들어가라 하면 시간 3일을 줘야 되거든요. 한 달 4년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해내고 잘 못합니다. 물 하나 마시고 샤워하고 이러면 그래서 지내요. 이른 무더위가 가혹한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도 귀여운 몽구스도 더위에 지쳐 축 늘어졌습니다. 지친 코끼리가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고 시원한 과일도 먹여줍니다. 이번 장마가 빨리 끝나 더위가 빨리 찾아왔고 코끼리들 더위 탈출을 위해 얼음 사료와 물 샤워를 자주 시켜주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일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대구 낮 최고 기온은 엿새째 35도를 웃돌았습니다.
2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61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가축도 2일까지 전국에서 돼지 6,800여 마리, 가금류 9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섬세, 안전, 친절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겐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4월 가입자 2,6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SKT 측의 부실한 보안 관리 책임이 확인됐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여에 걸친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부는 SK텔레콤 측의 유심 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실한 보안 관리와 부적절한 사고 대응으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업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SK텔레콤 측은 핵심 서버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시스템 관리망 서버를 통해 최초 공격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주요 서버들이 차례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끝에 가입자 2,6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계정이나 유심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 HSS를 감염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 측은 사고 후 SKT 측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이미 지난 2022년 일부 서버에서 해킹 흔적을 발견했는데도 신고 없이 자체 조사에 그치는 바람에 대형 유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또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에 한계가 있고 다른 통신사에 비해 보안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 측에 문제로 지적된 취약점을 고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등 돌린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8일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가운데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 모두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등 돌린 소비자를 잡기 위해 1조 원대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강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SK텔레콤과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고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기가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정보보호 투자액도 5년 동안 7천억 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정부는 자료 보존을 명령했는데도 SK텔레콤이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소비자들의 실망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그동안은 모든 통신 서버들은 폐쇄망에 있다라고 하면서 보안에 대해서 맹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
폐쇄망이라는 것은 AI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이 각종 대책으로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최악의 유심 해킹 사태로 실망한 소비자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10에서 12개국에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다면서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 최대 세율은 70%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대립하는 중국에 올해 10월쯤 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행사에 참여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국에 보낼 관세 서한의 발송 일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부터 10개에서 12개 나라에 며칠 동안 계속 서한을 보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We'll probably have 10 or 12 go out tomorrow. And over the next few days, I think by the 9th they'll be fully covered. 각국에 책정된 상호 관세율 범위를 최대 70%로 언급했고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습니다. And they'll range in value from maybe 60 or 70% tariffs to 10 and 20%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가 확정된다면 최고 상호 관세율은 지난 4월 초 발표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의 관세율을 먼저 통보해 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정 의제를 망라하는 감세 법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까지 통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국을 오는 10월 말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무부가 트럼프의 방중 가능성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동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들이 많은 만큼 최종 성사 여부는 미지수로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과 펜타닐 밀매 논란 등 선결 과제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3연임에 성공하며 1인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이를 반박하듯 시 주석이 수뇌부를 소집해 기강을 다잡는 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때마다 되풀이되는 중국 권부 이상설,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4주년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력 서열 7위까지 상무위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시 주석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그 뒷줄에 앉은 군부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진핑 실각설을 주장하는 쪽에서 하극상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从严监督执纪是党的自我革命的利器，反腐败必须规范权力运行。 이번 회의는 권력투쟁 관련 풍문을 일축하고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집중 통일 영도를 완비하기 위해 의사결정 협조기구 설립도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을 비롯한 반중 진영에선 이마저도 시진핑 1인 체제가 흔들리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所以如果说习近平他依然是大权在握，他出台这样的工作条例，搞出这样的新的决策机构，他完全就是多此一举的。 2023년 무렵부터 불어온 군부 숙청 칼바람에 시 주석의 수족들이 줄줄이 잘려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군 장악력을 잃은 시 주석이 8월 말 4중 전회에서 퇴진할 거란 말까지 나도는 배경입니다. 중국 당국은 9월 전승절 열병식 때 시 주석이 연설할 예정이라고 미리 공개하며 의혹 불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 조직과 인사를 정비하는 4중 전회가 전승절 이후로 밀릴 경우 권력 이상설은 다시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 등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오전 9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에서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막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사 1층 현관으로 공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1차 조사 때 마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국회 의결 방해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소환 당시 겨우 5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번 2차 소환에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 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전 9시 56분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엔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사는 밤 10시쯤 마쳤지만 조서 열람에만 또 3시간을 써 이튿날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오후 조사 불영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모두 15시간. 하지만 실제 조사는 겨우 5시간에 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며 내내 파행을 겪은 겁니다. 결국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됐고 오후 4시를 훌쩍 넘겨 외환과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조사만 일부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법은 물론 경찰 신문까지 문제 삼자 검찰 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기술을 모두 동원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차 조사를 앞둔 특검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혐의부터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이 계속 조사하겠다는 특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장관과 박 전 차장은 어제 오후 2시부터 각각 5시간,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가려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1호 수사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건의 수사 속도와 파급력까지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는 최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한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사건이 1호 수사라고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전 현직 임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며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금융위가 고발한 사건을 금감원으로 다시 내려보냈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원희룡 당시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간 배경이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특검 수사가 국정 운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수사 대상의 속도에 편차가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종료 시점에는 모든 사건이 균형 있게 마무리되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눈에 띄게 빨리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꾸어 특혜를 줬는지 수사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또 원 전 장관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주요 지검장들이 검찰이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빨라진 검찰개혁 논의에 몸을 낮추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일성은 반성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한 지금 검찰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솔직하게 반성하고 고치는 태도라는 겁니다.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간 내부 비판자 역할을 자처해왔던 이문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의 메시지는 더 매서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보를 지적하며 검찰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체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바둑이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역시 취임식에서 검찰이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고강도 칼질이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검사장들의 취임 일성은 새 정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 조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가량 늘린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은 모두 12조 1,709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8천억여 원 늘었습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검찰 특활비에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한 반발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빠른 집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이번 달 안에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보험금을 5천만 원 넘게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0년 만기 상품이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 자료입니다. 자녀 관련 부분이 눈에 띄는데 2000년생 쌍둥이 아들, 딸은 4년 전 같은 날 동시에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각각 2,700만 원, 모두 합쳐 5,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는 건데 20대 초반인 두 사람 모두 국세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습니다. 즉 무직 또는 학생 신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이른바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오는 2060년 만기 연금이라 40년에 걸친 장기 증여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증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 자녀 스스로 보험료를 냈을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면서도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인 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65억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해 오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년 공공주택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를 찾아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건물들이 노란색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각 세대가 쉽게 어울리도록 접근성을 높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함께 보일 수 있는 공동부엌과 수영장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고급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오스트리아 빈 도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lso wir sind alle zur selben Zeit neu eingezogen und man lernt sich kennen, man versteht sich gut. Also in unserem Haus, das ist das kleinste Haus, da sind nicht so viele Wohnungen, ist es sehr angenehm zu leben. 철도 부지를 개발해 다양한 계층에게 집을 제공한 건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곳 임대주택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로 전철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 어디든 이동이 쉽다 보니 거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특화된 또 다른 공공주택 역시 빈 시내와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살기 편한 데다 아이를 낳게 되면 스타트룸이라는 방을 추가할 수 있어 주거 공간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렴하면서도 입지가 좋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오스트리아 인구의 75%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보면서 공간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도 그렇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혼합형 주택도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스트리아 빈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5월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났던 SPC 삼립 시화 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D사의 금속 절삭류 용기와 L사의 미개봉 식품용 윤활유에서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검출량이 D사의 금속 절삭류 원제품과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낮고 중독 등 인체 영향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적한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이 이번 시즌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있다며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성용은 포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라운드에서 허무한 모습이 아닌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포항 이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해 유럽 생활을 제외하고는 한 팀에서만 뛰어온 기성용은 서울에서 출전 기회가 보장되지 않자 결배를 선택하고 포항으로 이적했는데요. 기성용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라운드 안에서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팬들에게 좀 그래도 허무한 모습이 아닌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주말인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경기 동부와 영동,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서울이 26도, 현재 강릉은 29.1도까지 올라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도, 청주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경기와 강원도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다들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계속되는 더위로 아마 시원한 곳으로 떠날 계획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10에서 20만 대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일인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오전 11시대로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된 곳은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초월 부근인데요.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 진입 전부터 차 간격을 바짝 좁혀 이동하고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경기권의 정체 먼저 시작됐는데 강일과 남양주 사이 정체가 7km로 증가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전 11시 무렵 경기권은 용인, 또 강원권은 원주 부근의 최대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졸음이 올려올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에서 잘 쉬었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엔 돌발 지점이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보고 계신 서해안선은 지방 방향 최대 정체가 서평택 부근에서 나타나겠고 이전에 위치한 팔곡에서도 교통량이 많이 살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